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폭발한 검찰 개혁의 열망을 빠른 시일 안에 제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동시에 지시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대통령과 검찰은 대립하고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에게 검찰은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첫 소식은 이병도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경고한 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 여러 검사들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폭 강화된 수사권 독립에 비해 검찰권 행사 방식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행정부의 기관인 검찰은 더 겸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보고한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조 장관 수사 이후 확정 시행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장 추진할 경우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장관을 불러 검찰총장에 대한 지시를 전한 것은 행정부 내 위계 질서를 다시 명확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촛불 민심을 동력으로 검찰 개혁을 강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의 속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법무부에서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 권고 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과 함께 시작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과 동시에 제1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직접 수사 축소, 형사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규정을 바꿔서라도 직접 수사, 즉 특수부와 공안부 수사를 줄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검찰 조직 개편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예규 등을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국회에 의지한 입법과제보단 당장 실행 가능한 개혁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국 장관은 지난 주말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일종의 속도전으로 검찰개혁을 이른 시일 안에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16명의 위원 중 12명이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개혁 안건을 논의합니다. 개혁위의 가장 큰 과제는 검찰 조직의 반발을 줄이면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찾는 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에 나온 검찰의 공식 반응은 어제 이미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질타에 대한 반성, 성찰 같은 단어는 검찰 입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서 검찰이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나오자 검찰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은 크게 세 가지.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과 젊은 검사, 여성 검사, 또 형사부와 공판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검찰은 TF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사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조사 시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사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불이익을 받는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도 개혁 대상입니다. 다만 직접 수사 축소, 특히 특수수사를 줄이는 방안은 최근 조국 장관 수사와 맞물려 축소 범위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은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조직 43곳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는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입장 정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신임 검사장들과 함께한 오늘 만찬에서도 이 주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주말 서울 서초동 촛불 집회 이후에 총리와 여당이 화두도 검찰 개혁이 됐습니다.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지지 세력을 동원해서 검찰을 겁박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3일 장외 집회로 새 대결에 나설 태세입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은 촛불 민심을 국민 명령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사명을 더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경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일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특위 구성 방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특위를 출범시켰고 당내 연구원은 특수부 축소와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 같이 입법 없이 우선 가능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총리도 행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상당수 국민은 과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는. 반면 한국당은 촛불 집회를 극렬 지지층을 총동원한 홍위병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불법 기종 노조 세력부터 시작하여 집결했습니다. 그리고는 홍위병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조 장관 수사에 대한 방해이고 검찰에 대한 겁박이란 겁니다. 특히 검찰 개혁 이슈로 야권을 반개혁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판단 중입니다. 개천절 장외 집회로 새 대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친문 세력들은 검찰의 구태타라고 주장하지만은 지금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일찌감치 조국 국감을 예고한 야당에 맞서 여당은 검찰 개혁 국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일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는 조 장관이 또 출석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한우리 기자,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일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됐습니까? 아직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전 정 교수가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사 일정으로 따져보면 검찰은 10월 3일까지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를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대표로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런 조 씨의 혐의가 정 교수와 상당히 겹친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벌여서 기소 내용을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5년부터 오촌 조카 부인에게 코링크 설립 자금을 보내는 등 경영 상황을 적어도 인지는 했던 것으로 보고 얼만큼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정 교수가 소환되면 방금 말한 사모펀드 이외에 또 어떤 조사를 받게 될까요? 일단 앞서 기소된 혐의가 있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 이 표창장 외에도 자녀의 동양대 보조연구원과 인턴 활동 대부분을 정 교수가 꾸며줬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는데요. 검찰은 딸과 아들의 입시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오늘 SNS를 통해 검찰 출석에 응하겠다면서 딸이 집에서 서울대 인턴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 씨가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이 돈을 전달한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짧게 하나만 더 묻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지금 올해 검찰 취재를 해왔는데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워낙 혐의가 많고 또 제기된 의혹이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조 장관 또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좀 조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10월까지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검찰 한누리 기자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태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 더 있죠.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번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침은 여전히 소환 불응입니다. 검찰의 다음 카드가 뭘지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나온 심 대표는 출석을 거부한 의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야죠. 그리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1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이렇게 무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이번 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측은 이번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입장이 달라진 거 없고요. 문희상 의장께서 먼저 조사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 당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으러 나갈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 이 중 한국당 의원 60명 전원에 대해 20여 명씩 3주에 걸쳐 차례로 소환 통보를 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때처럼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정기국회 중이어서 국회에 체포동의서 처리가 필요한 상황.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도 올해 안에 직접 조사를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태풍이 다시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7개째입니다. 이번엔 18호 태풍 미탁입니다. 현재 태풍 미탁은 타이완에 근접해 있습니다. 타이완에선 항공기 결항과 관공서 업무 중단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에 커다란 파도가 방파제를 넘습니다. 도심에서도 강풍이 이어지고 순간순간 위협적인 돌풍이 불기도 합니다. Wow, look at the rain. It's raining like crazy. And it's supposed to be a typhoon in the next few days. 시속 20km의 속도로 제18호 태풍 미탁이 타이완에 근접하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와 섬의 동부, 북부 등에 태풍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고 학교 수업과 관공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미탁은 타이완을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지나가며 초속 35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범람과 산사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ese areas in here could pick up 1 to 2 feet of rain, possibly even more than that. That certainly could lead to some very big problems with flooding and mudslides. 타이완과 인접한 일본 열도 끝자락에 있는 오키나와 요나구니 섬 일대에도 항공기와 선박 운행이 모두 중단된 가운데 피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5단계 가운데 4단계 경계령이 발령되면서 현지 재난당국은 신속한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네, 북상하고 있는 18호 태풍 미탁은 개천절인 목요일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신방실 기자, 현재 타이완 부근에 있는 태풍은 강도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먼저 위성 영상을 보면요. 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타이완 부근까지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한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전면에 동반한 비구름이 제주와 남해안 지역까지 밀려들면서 제주엔 호우특보까지 내려졌고요.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태풍은 현재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이후에 수온이 낮은 해상을 지나면서 다소 약해
약해지긴 하겠지만요. 소형 태풍의 세력을 계속 유지한 채 모레 밤 제주 서쪽 해상으로 진입을 하고요. 개천절 오전에는 목포 부근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건데 혹시 진로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건지요? 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북상하는 동안 진로가 조금 더 서쪽으로 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완이나 중국 내륙을 지나면서 마찰에 의해서 강도가 약해지고 속도 역시 더 느려지게 됩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이번 태풍은 그럼 어느 정도 바람이나 어느 정도 비가 예상되는지요? 네, 이번 태풍은 지난번 대한해협을 통과한 태풍 타파보다는 약하지만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는 태풍입니다. 때문에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되는데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 내륙으로 비가 확대되고 모레부터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제주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600mm 이상, 남부와 강원 영동 지역에도 최고 400mm의 큰 비가 오겠고요. 해안가에는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또 해상에는 최고 9m의 높은 파도가 일겠는데 특히 모레 새벽부터 개천절 사이에 서해안과 남해안에선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월파나 침수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10월 이맘때 서해로 상륙하는 태풍은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이례적입니다. 또 7개의 태풍이 올라오는 것도 60년 만에 올해가 처음입니다. 기록적인 태풍 북상 속에 끝까지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네, 태풍 소식은 신방실 기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화성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이렇게 태풍이 또 오면 방역에도 우려가 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한 곳은 지난번 태풍 링링 때 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오염원이 뒤섞이며 유입될 가능성에 정부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이달 초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인천 강화도. 양돈 농장 한 곳이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축사 보온 덮개가 찢어지고 날아가 돼지들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슬레이트 지붕을 이은 축사는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당시 KBS 항공 1호기가 촬영했던 이곳은 지난 27일 국내 9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장 19일인 것을 고려하면 태풍 피해를 입은 뒤 들짐승 등 바이러스 매개체가 축사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돼지한테 직접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것이 접촉이 돼야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요. 농장으로 오염된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18호 태풍 미탁의 한반도 상륙이 예고되면서 당국은 다시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비에 생석회와 소독약이 씻겨가거나 돼지 매몰지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생석회와 소독약 등 방역 물품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 비닐 덮기, 배수로 정비 등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2주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9곳으로 더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선 의심 신고 한 건이 접수돼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과 차단을 놓고 돼지 도축장 운영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도축장 문을 닫고 돼지 이동 중지를 장기화하면 확산을 막을 것 같지만 제2, 3의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도축장으로 축산 차량이 드나듭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 9곳 중 6곳이 이곳 도축장을 이용했지만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역은 강화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철저한 소독을 거치고 경기 북부 등 발병 지역 관련 차량은 출입이 완전 통제됐습니다. 오늘 이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는 40여 마리로 평소 도축량의 2% 수준입니다. 만에 하나 바이러스가 묻어갈까 불안하지만 도축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 걱정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걱정일 것 같아. 또 이런 상황이 올까 봐. 다 자란 돼지를 제때 출하하지 않으면 농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뭐 하루하루 엄청나 커버려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적잖아요, 진짜.
외부로 반출되지 못해 축사 밀도가 높아지고 분뇨 처리도 제대로 안 될 경우 돼지는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충남 홍성에서는 이동중지 해제 뒤 출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9마리가 질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새끼를 낳고 출하가 커서 나가고 이게 같은 농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쪽은 땅에 묻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출하를 중단할 경우 당장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입니다. 이동중지가 풀리고 처음 맞은 평일 전국 70곳에서 돼지 8만 마리가 도축됐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입주민들이 못 살겠다며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 실적만 채울 뿐 관리는 뒷전인 다가구 임대주택의 실태,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다가구 임대주택. 볕이 안 들어 한낮인데도 캄캄합니다. 물이 들어찬 반지하층에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다 죽어있어요. 못 살지. 비 올 때마다 물 퍼내야 되는데 방바닥까지 물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물이 몇 년 전까지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은 빈집입니다. 한 노인네가 살았는데 아파가지고 몸이 저게 죽었다고. 또 다른 임대주택은 복도가 모래밭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물이 바닥에서 나와가지고 바닥에서 나가 고인다고. 그래서 내가 모래를 깔아놨다고. 반지하 4집 가운데 3집이 떠났습니다. 다 이사가 버렸지 뭐. 이런데 어떻게 살겠어 때문에. 물이 새거나 넘치고 복도 전등이 고장나도 수리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산지 한 8년 가까이 되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몸이 자꾸 나빠지니까 밤새도록 잘라야 되니까. 고쳐달라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자 견디다 못한 주민이 직접 수리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 물이 막 콸콸 새는데 그때도 뭐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쳐서 그냥 사는 거죠. 못 나가요. 계단을 못 내려가가지고. 그런데 갔으면 좋겠는데 또 안 좋은 데 줄까 봐 못 가는 거지. 저소득 취약계층마저 다가구 임대주택을 외면하면서 빈집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비워둔 집이 수도권의 1,300가구, 공실 기간은 평균 1년을 넘습니다. 국토부는 다가구 임대주택 11만 7천 호 가운데 장기 공실은 약 3%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니 서류상 빈집이 아니어도 빈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거복지 관련 NGO 쪽에 저희가 무상 공급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비어있는 게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용역을 맡기는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실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빈집만 자꾸 늘고 있습니다. 매입 기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다가구 주택 매입에 지난해에만 1조 9천억 원을 썼지만 유지 보수 등 사후 관리 비용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K 이슬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공급액의 3배 넘게 신청됐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 2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63만 5천 건, 금액으론 73조 9천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예상보다 신청이 몰리면서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 2억 원대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최초 신청자 모두가 안심대출로 갈아타면 2억 1천만 원, 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이들 중 최대 40%가 포기할 경우 2억 8천만 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신청자는 사실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집값 상한 기준을 2억 1천만 원으로 잡을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고 부부 합산 소득은 4,100만 원대입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20조 원만 지원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인당 연 75만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충분한 정책 효과를 거둔 데다 지원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채권 시장을 자극해
자칫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공급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보금자리 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로 대환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에 이자만 갚던 신청자 등은 분할 상환에 따라 월 상환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질 경우 시중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이번 주에 발표되고 올해 안에 심사와 대환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오작동대 내려온 방화 셔터에 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12개가 갑자기 내려왔다는데 학교 측은 지난달에 방화 셔터 소방 점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구급차가 서둘러 들어오더니 이 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합니다. 학교 건물 방화 셔터에 몸이 끼인 A군을 구조해 후송했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입니다. 양쪽으로 다 갇혀가지고 아무 생각이 A군은 오늘 아침 8시 반쯤 교실로 오르는 2층 계단을 막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천장에서 순식간에 방화 셔터가 내려왔습니다. A군은 내려오는 방화 셔터 밑으로 지나가려다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이 셔터에 걸리면서 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A군 친형이 교사에게 알렸고 수동 조작으로 수분 만에 겨우 방화 셔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학교 건물에 설치된 방화 셔터 12개가 모두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측은 방화 셔터 기기판에 파란불이 깜빡거리자 시설 담당 직원이 이를 고치려다 오작동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 따라 눌리면서 그 버튼을 누릴 때 이 옆에 있는 버튼을 같이 그 매뉴얼 따라 누르니까 수동으로 작동된 그게 눌려졌겠죠. 학교 측은 앞서 지난 4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친 소방 점검에서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기기판 조작 과정에서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폭행으로 5살 아들을 숨지게 했던 의붓 아버지가 폭력성이 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시설에 찾아와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렸고 SNS에 살인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폭력성이 강한 의붓 아버지에게 기관은 왜 아이를 돌려보냈을까요? 이진영 기자입니다. 5살 A군은 3살 무렵부터 시작된 의붓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보육시설로 왔지만 항상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이 내린 보호기간이 만료되자 해당 가정을 방문조사했고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아동한테는 저희가 뭐 해를 끼쳤다라는 거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때 그 조사 기간에. 특히 시설에서 나오기 전 미리 가정을 체험하는 외출을 가졌는데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붓 아버지는 수차례 보호시설에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난동을 부렸고 경찰까지 출동해 제지한 적도 있습니다. SNS에는 연쇄살인 관련한 동영상을 수차례 올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인천시 아동보호기관은 의붓 아버지가 시설에 찾아올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됐습니다. 의붓 아버지 이 씨는 아이를 데려갈 당시에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을 받겠다고 했지만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 사후 관리를 받고 심리 상담도 다 하기로 약속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락 두절이 그 방에 있어서 못 갔다.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의붓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 아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도록 한 제도적 허점은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19살 홍모양이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됐지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홍 양은 지난 27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 등에 넣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면서 자신에게 보내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국정감사 당시에 공공기관 직원 가족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192명을 확인했다면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노동에 몰리해 엉터리 감사라면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과 서울시 왜 엇갈리는지 김준범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는 서울시에 집중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고용 세습이 판을 쳤다고 공격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측근과 그 가족들의 일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일괄 전환한 인원은 1,300명 가까이입니다. 감사 결과 이 중 15% 192명이 교통공사 임직원의 사촌 이내의 가족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법을 어긴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절차 없이 일괄로 정규직 전환을 한 것은 부당한 특혜라는 겁니다. 정규직화 정책에 물꼬를 튼 구의역 사고의 수습 대책에도 15명의 고용세습이 확인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 LH 등 5개 기관으로 넓혀서 보면 333명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 구직자든 일반 국민의 공공부문 취업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바꾼 건 채용이 아닌 근로조건 개선인데 채용 기준을 들이댔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하여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과 직원 20여 명 징계를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달에 모두 늘었습니다. 3대 지표가 모두 증가한 건 5달 만입니다. 여전히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런 흐름이 경기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재정 집행을 더 가속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0.2% 늘었습니다. 여기에 금융,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해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5% 늘었습니다. 석 달 연속 감소하던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이나 용품을 미리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 소비는 8년 7개월 만에 최대폭인 3.9% 늘었습니다. 통신기기, 컴퓨터 부분도 많이 증가를 하였고요. 음식료품과 화장품이 좀 증가하였는데요. 이 부분에는 9월에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선물 세트들이 많이 구매된 영향도 나타났습니다. 설비 투자도 증가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난 건 5달 만입니다. 이를 반영해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도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경기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한일 경제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수출이 이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경제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도 넉 달째 하락했습니다. 지금 수출 마이너스 폭이라든가 수출 여건들을 보면 올해까지는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다가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에 플러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정부는 간신히 회복된 생산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와 수출을 뒷받침하는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3가지 주요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내일이면 꼭 석 달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디스플레이 소재인 불화 폴리이미드 수출도 일본이 처음으로 허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우려와는 달리 우리 기업들의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었고 오히려 D램 생산은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규제 석 달 동안 받았던 영향, 또 앞으로의 전망을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인 불화 폴리이미드. 일본이 최근 한국 중소기업으로의 수출을 허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또 삼성의 극자외선용 감광액 수출도 추가 허가했습니다. 석 달간 감광액 3건,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각 1건 등 모두 5건이 허가됐습니다. 나머지 신청은 여전히 허가를 기다리는 상태. 매달 3,000톤씩 수입하던 일본산 불화수소의 지난달 수입량은 0입니다. 하지만 생산 차질은 없었습니다. 수출 규제를 받은 3분기, 삼성의 디램 생산은 오히려 전분기보다 25%나 늘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해당 소재의 국산화와 타이완, 벨기에산 등 공급선 대체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산화로 대응을 한다라던가 또는 다른 대체 조달처를 확보하고 동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를 활용하면서 당장 생산의 차질이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도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지만 큰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와 같은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제조업체 3분의 1은 1년 전보다 일본산 소재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공장에 필수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소재가 언제 공급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을 WTO에 제소한 정부는 양자 협의 일정을 조율하며 내일 또 한 번 일본에 대화 촉구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한 30대 남성이 어제 아침 한강에서 수영 경기 도중 실종돼 이틀째 수색 중입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당시 물살이 거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경기가 강행됐다고 지적합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철인 3종 중 수영 경기가 시작된 시각은 오전 7시 40분. 서해 만조 시간과 겹쳐 한강물이 차오르고 흐름도 거셌던 때입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막 잡아버리면서 살려달라는 소리도 들리고 격악과 격악 사이가 폭이 좁아지니까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이었어요. 거기를 못 벗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참가자들이 속출하고 안전요원들의 구조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수영 시합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경기에 나선 35살 노모 씨가 사라진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공간을 안 지키고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하면서 다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간 건 6시간이 지난 뒤. 끝나시고 바로 인원 체크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각자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안 이루어졌습니다. 시합 전 물살의 세기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대회는 원래부터 유속 때문에 말이 많던 대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더 신경을 썼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략해버려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한 상황. 경찰은 주최 측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뉴스 스트리밍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은요? 네, 오늘 열렸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먼저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뭐 이른바 구호 빼앗기라 그러죠. 민주당이 이주영 사과해. 그러니까는 이주영 부의장 이름 대신 조국을 넣고 한국당이 맞받아치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예. 오늘 사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네. 또 결국 조국 장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주영 부의장이 오늘 지난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정회시킨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갑자기 얘기하고 예. 다음 질의의원을 호명을 했는데 예. 이때부터 저런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시작된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 본회의 정회가 뭔가 절차나 제도와 맞지 않다,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 계속 오간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본회의 정회는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가 필수인데 그 지난주에는 의원총회를 해야겠다라는 한국당의 요청을 이주영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정회를 했다. 이게 국회의 합의 장소를 위반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예. 그래서 부의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주영 의원, 국회 관계자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부의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본회의 정회 절차가 중요한 건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핵심 문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저희가 지난주에 상황이 벌어진 뒤에 그 최근 20년간 본회의 회의록을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국회법에는 정해진 것처럼 소란과 같은 회의 진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뭐 부의장이 정회를 할 수가 있고요, 의장이. 그 대신 그 외의 경우에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전제해야 되는데 그런 합의가 없었던 정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주영 부회장이 유감 표명까지 하고요. 네네, 그랬던 거죠. 예. 이주영 부회장 결국 다시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는 계속됐고요. 본회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다른 얘기로 원내 제3당이죠.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갈라서기 일보 직전 아니던가요? 그렇죠. 사실상 갈라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장면이 이건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손학규 대표가 걸어오고 있고 왼쪽에 보면 그 작게 잘 안 보이는데 회의실에 유승민 의원이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 회의 직전인데 손학규 대표가 저 회의장을 지나쳐서 오늘도 그 바른미래당 바로 옆방에서 따로따로 회의가 열렸고요. 그래서 뭐 옆방 모임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결국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비상행동이라는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일단 손학규 대표 측, 손학규 대표의 입장은 정확하게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사실상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총회 제대로 나왔습니까? 꼭 반대할 때만 때를 잡아서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당의 실패를 논할 자격이 있냐. 예, 저기서 그런 분은 누굴 말하는 건가요? 유승민 의원을 말하는 거겠죠. 예. 기자들도 그 유승민 의원이냐 물었더니 손 대표 답은 알아서 생각해라 이랬던 거고요. 어쨌든 민주평화당은 대한정치하고 분리됐고 바른미래당이 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제 국회는 사실상 뭐 9개의 정당이라 할까요? 9개 정당이 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설도 뭐 기사가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석 기자였습니다. 일본에서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던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관람객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롭고 열린 목소리가 전시 재개를 이끌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은 표현의 부자유전 사흘 만인 지난달 3일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우익들의 테러 위협과 예산을 깎겠다는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전시 중단 이후 역사적 폭거라는 등의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歴史的暴挙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戦後日本最大の検閲事件となるでしょう。 결국 전시 중단 2달이 다 된 오늘 전시 재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전시회 안전 유지에 협조하고 사전 예약자만 볼 수 있는 등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真摯に、そして誠意を持って、しっかりと条件面どういうふうに運営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ですね。 평화의 소녀상 작가와 전시회 실행위원회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관객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시를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죠. 하지만 실행위원회 측은 일본 정부가 최근 전시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 정치 개입이라며 더 큰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今日本社会を覆ってます、検閲というね空気をねまさに跳ねのけるね最初の大きな一歩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은 이르면 다음 달 6일부터 다시 전시돼 폐막일인 14일까지 관람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